차가운 11월의 공기가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다. 그 정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유진그룹의 상징인 더 헤이븐 펜트하우스 99층. 한서연은 단 하나의 여행 가방도 없이 오직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만을 든 채 그 거대한 현관문 앞에 섰다. 그녀의 복장은 맞춤 제작된 검은색 정장이었지만 화려함보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듯한 단조로운 디자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고 시선은 정면의 홍채 인식 스캐너에 고정되어 있었다. 보안 시스템이 기계적인 환영 인사를 내뱉으며 두꺼운 티타늄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눈부신 도시의 전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율된 혼돈의 현장이었다. 거실 중앙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파편이 카펫 위에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와인이 뿌려져 마른 자국이 흉측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의 새 고용주 김진우, 유진그룹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자 언론이 재벌가의 수치라 부르는 남자. 늘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온갖 기행과 스캔들로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인물. 서연은 이 아수라장을 둘러보는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호기심을 담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하드커버 책을 구두 끝으로 가볍게 밀었다. 니체의 원서였다. 책갈피 대신 잭나이프가 꽂혀 있었다. 서연은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안에서 태블릿 PC 대신 흰 장갑 한 켤레와 소형먼지 감식 키트를 꺼냈다. 그녀는 가정부로 고용되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청소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에는 일주일은 좋게 묵었을 법한 그릇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옆에 놓인 빈 약병에 멈췄다. 처방전이 필요한 강력한 수면제가 아니었다. 단순한 비타민이었다. 이것 참. 연극치고는 소품 준비가 철저하시군. 서연이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표정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녀는 주방을 나와 복도를 따라 걸었다. 벽에는 수억 원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으나 그중 몇 점은 찢겨 있거나 거꾸로 걸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절망에 빠진 젊은 상속자의 발악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정교하게 계산된 메시지로 익혔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유진그룹 본사 부회장실 안쪽에 숨겨진 비밀 관제실에서 김태식은 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진우의 친삼촌이자 현재 유진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그는 값비싼 쿠바산 시가를 입에 물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새 가정부가 꽤 흥미롭군. 저 여자. 먼지 대신 증거를 수집하는 것 같은데. 그의 옆에 선 문 실장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버려둬. 김태식이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진우 녀석이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여자도 결국 며칠 못 버티고 울면서 도망칠 거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들지. 김태식에게 조카 진우는 제거해야 할 마지막 장애물이었고 그를 돌보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무대 위의 소모품에 불과했다. 그는 서연의 날카로운 눈빛을 그저 고집 센 하인의 객기 정도로 치부했다. 다시 펜트하우스. 서연은 가장 안쪽에 위치한 침실 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노크 없이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완벽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공기는 알코올과 값비싼 향수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벽의 스위치를 찾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거대한 침대 위에 웅크린 인형이 드러났다. 김진우였다. 그는 값비싼 실크 파자마를 입고 있었지만 꼴은 노숙자나 다름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창백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진우의 손목의 맥박을 확인하거나 숨소리를 듣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침대 옆 테이블에 주목했다. 거기에는 그가 방금 전까지 읽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복잡한 파생 상품 관련 서적과 최신 반도체 공학 논문이 펼쳐져 있었다. 김진우 이사님, 오전 8시입니다. 기상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방 안의 어둠을 갈랐다. 침대에 누워있던 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는 척하고 있었다. 서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리모컨 하나로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단번에 걷어냈다. 아침 햇살이 비수처럼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김진우는 신음과 함께 몸을 뒤척였다. 그가 마지못해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역광을 받아 실루엣만 보이는 한 여인이었다. 누구야? 당장 불 꺼. 그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저는 오늘부터 이사님의 개인 관리를 맡게 된 한서연입니다. 앞으로는 가정부가 아니라 집행관이라 불러주십시오. 지금부터 30분 뒤 서재에서 뵙겠습니다. 어젯밤 망가뜨린 샹들리에의 견적서와 함께 말입니다. 진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려다 서연의 눈빛을 보고 멈칫했다. 그녀의 눈은 그가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어떤 사람의 눈과도 달랐다. 동정심도 두려움도 탐욕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관찰과 목적의식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러 온 기술자처럼 혹은 반역자를 신문하러 온 감찰관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진우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술에 취해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집행관이라. 그는 테이블 위에 공학 논문을 아무렇게나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삼촌이 꽤 재미있는 장난감을 보내셨군. 하지만 어쩌나 난 이미 고장난 지 오래인데. 서연은 나오자마자 주방으로 돌아가 완벽한 정밀함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릇을 닦지 않았다. 대신 최고급 식기세척기의 사용법을 다시 프로그래밍했다. 그녀는 샹들리에 파편을 쓸어 담으며 그 파편의 각도와 흩어진 범위를 분석했다. 이것은 분노의 찬 파괴가 아니었다. 정확히 카메라 사각지대를 노리고 던진 고도의 계산이 깔린 행위였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서 태블릿을 열어 김진우의 공식 파일을 검토했다. 파일에 적힌 내용은 처참했다. 고교 시절부터 이어진 마약 스캔들, 음주 운전, 폭행 시비, 그리고 모든 학과목 F, 유진그룹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주범. 하지만 서연은 그 파일을 믿지 않았다. 그녀가 직접 본 것, 니체의 원서, 파생 상품, 서적,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던 그 날카로운 눈빛. 이 모든 것이 공식 파일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었다. 낙제생이라. 서연은 흩어진 샹들리에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조각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낙제생이 아니라 스스로 유배를 택한 왕자로군. 그렇다면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요새였어. 그녀는 조각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녀의 임무는 명확해졌다. 이 요새의 주인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 혹은 이 요새가 무너지기 전에 주인을 무장시키는 것. 김태식은 모니터 화면을 껐다. 서연이라는 여자가 예상보다 좀 더 꼿꼿했지만 그뿐이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진우가 만든 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제풀에 지쳐나갈 것이다. 그는 문 실장에게 명령했다. 이번 주말 이사회 안건 다시 한번 체크해. 진우 녀석의 정신감정 관련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둬. 저런 불안정한 놈에게 그룹을 맡길 수 없다는 명분이 필요해. 문 실장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모든 보안 시스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서류 가방에는 가정부의 이력서 외에 국정원에서도 탐지하기 어려운 해킹 장비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김태식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특정 카메라 앞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미세한 신호를 보냈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나는 단지 청소하러 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청소는 먼지 제거가 아니었다. 오전 9시 펜트하우스는 서연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서연은 갓 내린 에스프레소 2잔을 들고 서재로 향했다. 김진우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어젯밤의 파자마 대신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술 취한 낙제생이 아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라는 자신의 왕국에서 새로운 침입자를 기다리는 냉정한 군주의 모습이었다. 견적서는 진우가 낮게 물었다. 서연은 커피잔을 그의 앞에 내려놓으며 태블릿을 밀었다. 화면에는 샹들리에의 가격이 아니라 어젯밤 그가 몰래 접속했던 다크웹의 로그 기록이 떠 있었다. 이것이 제가 계산한 첫 번째 견적서입니다. 이사님, 진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서연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99층 펜트하우스. 고립된 요새 안에서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다. 김진우는 한서연이 내려놓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다크웹 접속 기록, 익명으로 활동한 포럼의 흔적들. 그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지적 호기심과 세상을 향한 분노가 날 것 그대로 드러난 증거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당혹감이었다. 당신, 진우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지, 삼촌이 보냈나, 내 뒤를 캐라고.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빈 커피잔을 트레이에 챙기며 대답했다. 저는 어제부로 이사님의 개인 관리를 위임받은 한서연입니다. 제 임무는 이사님의 환경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상화. 진우가 코웃음을 쳤다. 이건 침입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광기 어린 분노가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명령은 거부합니다. 제 고용계약은 김태식 부회장님이 아닌 유진그룹 이사회 감사팀 직속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저는 해고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사님에 의해서는 말입니다. 그녀는 트레이를 들고 서재를 나갔다.
진우는 홀로 남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사회 감사팀, 그건 명목뿐인 부서가 아니었던가. 그는 즉시 자신의 보안 모니터를 켰다. 서재 안의 모니터는 김태식이 설치한 공식 감시 카메라와는 다른, 그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사각지대를 비추는 화면이었다. 한서연이 거실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서연은 어제 진우가 부순 샹들리에의 잔해 앞에 섰다. 그녀는 청소기를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작은 감시 키트를 다시 열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가장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빛에 비춰보며 파편의 각도를 살폈다. 그녀의 모습은 청소부가 아니라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감식반원 같았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서연은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지 않았다. 크기별로, 종류별로 분류하여 작은 지퍼백에 넣었다. 마치 증거물을 수집하듯이 진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 여자는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은 첫눈에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고 목적의식이 뚜렷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와인 얼룩이 묻은 벽으로 향했다. 그녀는 얼룩 제거제를 뿌리는 대신 면봉으로 얼룩의 샘플을 채취했다. 샤토마고 1982년산.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듯했으나 진우가 설치한 고성능 마이크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벽지 손상도를 고려하지 않은 의도적인 분사각도, 분노보다는 과시욕에 가깝군. 진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행동을 분석하고 있었다. 서연은 거실 중앙에 쌓여있던 잡지 더미로 시선을 돌렸다. 온갖 타블로이드 신문과 패션 잡지들. 진우가 일부러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쌓아둔 바보의 증거물들이었다. 서연은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잡지들을 드러내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발견했다. 진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다. 그곳에는 양자역학의 미래, 고급 게임, 이론 전략, 한자로 된 손자병법, 원전 같은 책들이 숨겨져 있었다. 진우가 밤마다 몰래 읽던 그의 진짜 지성을 증명하는 책들이었다. 그는 이 책들을 일부러 가장 지저분한 잡지 더미 밑에 숨겨두었다. 아무도, 특히 삼촌의 감시 카메라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한서연은 그것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녀는 잠시 책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진우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서재에서 가장 잘 보이는, 원래는 비어있던 거대한 원목 책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진우가 일부러 트로피나 값비싼 장식품 대신 텅 비워둔 공간이었다. 서연은 먼지를 닦아내고 그가 숨겨두었던 복잡한 철학서와 공학 서적들을 그곳에 가지런히 꽂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들을 마치 전시품처럼 진열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바보 김진우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처럼. 반면 그가 위장용으로 사용했던 타블로이드 잡지들은 가장 구석진 곳, 발치에나 놓일 법한 작은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쌓아두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언이었다. 당신의 연극은 끝났다. 나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저 여자는 감히 자신의 성욕을 침범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바보의 가면을 단 하루 만에 벗겨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집행관이라는 여자의 오만함을 꺾어놔야 했다. 그는
서재문을 박차고 나갔다. 당장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 손 치우지 못해. 서연은 마지막 책을 꽂아 넣고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책장의 용도를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이사님, 지식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진우는 그녀의 침착함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척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바로 폭력적인 파괴였다. 그는 복도에 장식된 조선시대의 값비싼 백자 다랑아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할머니가 물려준 유품이자 그가 이 집에 가진 유일한 애착이 담긴 물건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김태식이 가장 아끼는 전리품이기도 했다. 진우는 그 다랑아리가 놓인 받침대 옆에 섰다. 활용이라고 좋아.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지. 그는 받침대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는 신용을 했다. 아니다. 그는 신용만 하지 않았다. 그는 실제로 받침대를 걷어찼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백자가 균형을 잃고 공중으로 떠올랐다. 진우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이 비싼 도자기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저 오만한 여자의 표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비명, 당황, 절망, 그가 익숙한 반응들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진우의 발이 받침대를 떠나는 순간 서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책장에서 두 걸음 물러나 있었지만 그 거리가 무색할 정도였다. 그녀는 바닥을 박차고 몸을 날렸다. 그것은 가정부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무게 중심을 낮추고 최소한의 동선으로 목표물에 접근하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미끄러지듯 나아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의 다랑아리를 향해 팔을 뻗었다. 그녀는 손으로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순식간에 계산한 것이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몸을 쿠션처럼 사용했다. 그녀는 몸을 회전시키며 다랑아리의 무게를 어깨와 등으로 받아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가 바닥을 굴렀다. 진우는 숨을 멈췄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거대한 다랑아리를 가슴에 온전히 품고 있었다. 깨진 곳은커녕 그마나 가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듯 했으나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몸을 일으켰다. 다랑아리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은 뒤였다. 그녀의 검은 정장 어깨 부분이 대리석 바닥에 쓸려 약간 흐트러졌을 뿐이었다. 진우는 얼어붙었다. 그는 비명을 기대했다. 혹은 욕설이나 울음을.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먼지를 털며 일어나는 여자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받침대의 고정이 불안정합니다. 즉각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또한 이런 식의 충동적인 자산 손실은 이사님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진우는 뒷걸음질 쳤다. 그는 방금 서커스나 무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그가 던진 가장 강력한 도발을 마치 성가신 먼지를 털어내듯 아무렇지 않게 처리해버렸다. 그의 무기 분노, 파괴, 무관심과 이 여자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이었다. 이 펜트하우스라는 감옥 안에서 그가 누군가에게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을 느낀 것은
서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가 숨겨두었던 책들이 진열된 책장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사님, 그녀가 말한 균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우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가면, 수년간 공들여 만든 낙제생 김진우의 세계에 저 여자가 들어와 거대한 망치로 첫 번째 구멍을 뚫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서재로 도망치듯 물러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모니터를 통해 서연이 태연하게 다랑아리를 제자리로 옮기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정확히 그가 숨어 있는 서재의 카메라 렌즈를 향해 있었다.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유진그룹 본사 70층. 김태식 부회장의 집무실은 제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듯 거대했다. 하지만 진짜 힘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두꺼운 방음벽 뒤,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작은 문으로 연결된 비밀 관제실, 그곳이 바로 김태식의 심장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그룹 계열사 사장들의 일거수일투족, 라이벌 기업의 동향, 그리고 펜트하우스 99층의 모든 공식 카메라 화면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다. 김태식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펜트하우스 거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니터 속 한서연은 그가 아끼는 백자 다랑아리를 닦고 있었다. 김진우가 그것을 깨려 했던 순간의 영상은 이미 10번도 더 돌려봤다. 그는 시가를 거칠게 잿더리에 비벼 껐다. 하찮은 것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문 실장이 서 있었다. 문 실장은 유진그룹 보안팀 총책임자였지만 그의 진짜 업무는 김태식의 검은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었다. 저 여자 꽤 쓸만해 보입니다. 진우 녀석의 발광을 맨몸으로 막아낼 줄이야. 문 실장의 말에는 희미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김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쓸만하다고 훈련받은 원숭이 쇼에 불과해. 진짜 위협은 저런 게 아니야. 김태식은 모니터의 채널을 돌렸다. 화면에는 한 유력 정치인이 골프장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잡혔다. 김태식이 직접 심어둔 사람이 찍은 영상이었다. 이게 힘이지. 그가 화면을 가리켰다. 사람을 통제하고 판을 짜고 미래를 사는 것. 저 계집은 그저 비싼 가구를 지켰을 뿐이고 진우 녀석은 여전히 제 방구석에 처박혀 떨고 있겠지. 그의 말이 맞았다. 김태식에게 김진우는 골칫거리이긴 했지만 위협이 되지는 못했다. 그는 형님 김진우의 아버지. 현 회장이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후 그룹의 모든 실권을 장악했다. 진우는 그저 때때로 문제를 일으켜 주가를 흔드는 성가신 상속자일 뿐이었다. 오히려 그는 진우의 낙제생 연기를 부추겼다. 멍청하고 무능하고 약물에 찌든 상속자. 그것이 김태식이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자신의 지배력을 정당화하기에 가장 좋은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이사회에 올릴 안건 다시 확인해. 김태식이 문 실장에게 명령했다. 진우의 정신 감정 의뢰서 그리고 형님의 연명 치료 중단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자료. 두 가지가 핵심이야. 문 실장은 이미 준비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들은 매수 완료됐습니다. 법무팀도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명분을 완성했습니다. 좋아. 김태식은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저 가정부는 누구 쪽이지 감사팀 직속이라고 문 실장이 태블릿을 조작해 서연의 이력서를 띄웠다. 완벽하게 위조된, 그러나 흠잡을 데 없는 이력이었다. 최고의 요리 학교 수료, 명문가 집사 경력, 표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팀장도 저희 사람입니다. 아마도 정말로 진우 녀석의 난동을 감당할 튼튼한 하인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김태식은 그 이력서를 믿지 않았지만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누구 쪽이든 상관없어. 어차 고기아이 내 소나기 안에 있으니까. 문 실장, 그가 나직이 불렀다. 저 여자가 혹시라도 청소 외에 다른 짓을 하려거든. 바로 알려. 쥐새끼는 쥐덫에 걸렸을 때 잡아야 제맛이지. 특히 펜트하우스라는 거대한 쥐덫에 제 발로 들어온 쥐라면. 그의 시선은 다시 펜트하우스 화면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여전히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김태식에게 그곳은 이미 죽은 공간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곧 저 지긋지긋한 조카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형님의 호흡기를 뗄 것이다. 그리고 유진그룹은 완벽하게 그의 것이 될 터였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작은 파문이 자신이 만든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김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관제실을 나와 자신의 화려한 집무실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는 오늘 그가 상대해야 할 정계와 재계 거물들의 명단이 놓여 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멍청한 조카와 고집 센 가정부를 잠시 잊기로 했다. 그것은 그의 전략에서 가장 사소하고 변두리에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혹은 그가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편 문 실장은 김태식이 나간 관제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김태식과는 다른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오만하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효율과 결과만을 중시했다. 그는 한서연이 다랑아리를 받아내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슬로우 모션으로,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낙법, 유도식 회전이 아니야. 이건 합기도나 러시아 특수부대, 무술인 시스테마에 가까운 움직임인데 문 실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평범한 가정부가 가질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서연의 이력서에 적힌 이전 고용주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명단에 있던 명문가들은 모두 존재했지만 그들의 인사 담당자들은 서연에 대한 기억이 모호하거나 혹은 기계적으로 칭찬만 늘어놓았다. 뭔가 너무 깨끗해. 그는 김태식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김태식은 지금 더 큰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런 사소한 의심으로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문 실장은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일단 감시 수준을 높인다. 저 여자가 진우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려 한다면 그 증거를 확보해서 처리한다. 그는 즉시 보안팀 요원 2명에게 펜트하우스 주변의 잠복 근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서연이 사용하는 모든 통신 기록을 감청할 특별팀을 가동시켰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김태식의 공식적인 명령 없이 문 실장 개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졌다. 그는 김태식의 충견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늑대이기도 했다. 김태식은 자신의 거대한 제국이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라는 고립된 섬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는 진실의 일부만을 비출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장 무시했던 두 사람, 낙제생 조카와 평범한 가정부가 이미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되어가고 있음을. 김태식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의 그림자는 유진그룹 전체를 덮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의 유일한 플레이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게임의 룰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한서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집행관이 체스판 위에 올라선 순간부터 김태식은 아직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오만함이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김진우는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한서연은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다. 깨진 샹들리에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와인 얼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진우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 그의 가면을 벗겨내는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진우의 쓰레기 더미 아래 숨겨져 있던 고급 물리학, 경제학, 군사 전략 서적들을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책장에 알파벳 순, 주제별로 완벽하게 정리했다. 이제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낙제생의 아지트가 아니라 천재의 서재처럼 보였다. 김태식이 설치한 카메라가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보란듯이 진실을 전시했다. 김진우는 이 고요한 침략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7년간의 위장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서재 안의 모니터를 통해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는 청소를 하다가도 복도의 사각지대에 멈춰 서서 1분 30초간 정확히 천장을 올려다보곤 했다. 처음엔 몰랐지만 그는 그것이 김태식이 설치한 추가 음성 감지기가 작동을 멈추는 12시간 주기의 재부팅 시간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집의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도대체 뭐야? 진우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삼촌의 감시자인가 하니. 삼촌의 하수인이었다면 그의 위장을 벗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지 아버지의 사람인가? 아버지는 7년째 식물인간 상태였다. 그는 알아야 했다. 저 여자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저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 통제된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그녀를 시험할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가득한 바깥 세상. 그가 가장 김진우다울 수 있는 무대로 그녀를 끌어내야 했다. 그는 인터콤을 눌렀다. 한 집행관. 오늘 저녁 외출이다. 차 준비해. 서연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알겠습니다. 8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까? 진우는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반대하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다. 필요 없어. 그냥 평소처럼. 그는 일부러 가장 문제가 많은 청담동의 VVIP 클럽 일루전을 목적지로 정했다. 그곳은 재벌 2세들의 싸움과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고 문 실장의 보안팀이 특별 감시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는 사고를 일으킬 생각이었다. 밤 8시. 진우는 일부러 찢어진 청바지와 화려한 재킷을 걸친 채 거실로 나섰다. 서연은 이미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복장이 바뀌어 있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대신 움직임이 편해 보이는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바지 정장이었다. 평소의 가정부 복장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고 마치
전문 경호원처럼 보였다. 내가 운전하지. 진우가 차 키를 내밀라고 손짓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규정상 이사님의 음주 가능성이 있는 외출 시 제가 운전대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녀의 눈을 보고는 결국 포기했다. 그는 조수석에 탁. 서연은 부드럽지만 무서운 속도로 검은색 세단을 몰아 강남의 밤거리로 합류했다. 클럽 일루전의 VVIP룸. 음악 소리가 심장을 울릴 듯 거대했지만 방음 처리된 방 안은 비교적 조용했다. 진우는 테이블에 값비싼 샴페인을 수십 병 늘어놓고 일부러 시끄럽게 떠들며 낙제생 연기를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뒤쪽. 방 전체가 조망되지만 카메라에는 잘 잡히지 않는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술은 물론 물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다. 진우는 초조하게 문을 바라봤다. 그가 준비한 무대가 등장할 시간이었다. 잠시 후 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라이벌 기업인 대한제강의 아들 박태준과 그의 무리들이 들이닥쳤다. 진우가 일부러 며칠 전 소셜미디어로 그를 도발했었다. 이게 누구야? 유진의 수치 아니신가? 여긴 네가 올 때가 아닌데. 박태준이 시비를 걸었다. 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수치 내 아버지 골프 스윙보다는 낫지 않나. 도발이 오갔고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진우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박태준이 주먹을 날리기 직전 일부러 서연이 있는 쪽으로 살짝 몸을 틀었다. 그녀의 반응을 볼 생각이었다. 그녀가 문 실장에게 연락할까 아니면 경호원들을 부를까 혹은 그가 당하도록 내버려 둘까. 박태준의 주먹이 진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진우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적어도 그가 예상한 방식으로는 그녀는 주먹을 맞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박태준보다 한 걸음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박태준과 진우 사이를 가로막는 대신 박태준의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날아드는 주먹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받아내며 그 힘의 방향을 위로 틀어버렸다. 박태준의 주먹은 진우의 머리 위 허공을 갈랐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났다. 박태준이 균형을 잃고 당황한 사이 서연은 그의 귓가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클럽의 소음 속에서도 박태준에게만은 선명하게 들렸다. 박태준 씨, 아버님인 박 회장님께서 이번 주 에이펙스 홀딩스와의 인수합병건으로 예민하신 거로 압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폭행 시비 영상이 내일 아침 뉴스에 뜨는 건 원치 않으시겠죠. 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어떻게 그걸 알지? 그건 극비 사항이었다. 서연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킷 라펠에 달린 보석처럼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의 렌즈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파란색 녹화 표시등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지금 이 영상의 사본은 매우 비효율적인 경로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30초 이내에 이 방에서 나가지 않으시면 전송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폭력을 쓰지 않았, 위협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정보를 사용했다.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박태준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 그는 자신의 진짜 약점을 잡혔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무리들을 이끌고 방을 뛰쳐나갔다. 두고 봐.
김진우라는 상투적인 대사만 남긴 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만이 멀게 들려왔다. 진우는 자신이 앉아있던 소파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런 방식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녀는 그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험 자체를 비웃어버렸다. 그녀는 그가 준비한 무대와 배우들을 정보력 하나로 압살했다. 서연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재킷의 옷깃을 바로잡았다. 그녀는 진우를 돌아보았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사님, 복귀하시겠습니까? 진우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당신 다 알고 있었어.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내가 박태준을 도발한 것도, 여기서 싸움이 날 것도. 서연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의 샴페인 병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사님의 동선을 예측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뿐입니다. 그녀가 진우에게 다가갔. 오늘의 테스트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목적에 비해 동원된 자원이 과도하고 통제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즉, 매우 비효율적인 테스트였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분석에 진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의 모든 계획이, 그의 분노와 호기심이 저 여자에게는 비효율적인 테스트일 뿐이었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연도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단지 운전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진우는 서재로 향하는 대신 거실 한복판에 멈춰 섰다. 그는 그녀가 진열해 놓은 자신의 진짜 책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더 이상 낙제생의 광기나 반항심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인정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서연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그와 마주섰다. 제가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님이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그녀가 그의 책장을 가리켰다. 이 지식을 숨기며 영원히 낙제생으로 사실 겁니까? 그녀는 창밖의 유진그룹 본사 건물을 가리켰다. 아니면 저곳을 되찾을 방법을 배울 겁니까? 당신은 서연이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이사님,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삼촌은 당신의 이런 낭비를 사랑하죠. 당신은 그에게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춤춰주고 있는 겁니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말은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모든 연극이, 그의 모든 분노가 사실은 삼촌의 소나기 안에서 노란한 것에 불과했다는 진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주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집행관에게 진정한 대화를 시작했다. 김진우는 한서연이 내민 선택지 앞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그의 요새라고 믿었던 공간은 이제 완벽하게 그녀의 통제하에 들어간 듯 보였다. 그녀가 진열한 책들은 그의 패배를 상징하는 전리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욕망을 건드렸다. 저곳을 되찾을 방법. 당신을 어떻게 믿지?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낙제생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신과 경계, 그리고 약간의 절박함이 섞인
고립된 왕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삼촌의 이중 첩자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서연은 그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중앙의 테이블로 걸어가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 꺼낸 것은 해킹 장비나 감식 키트가 아니었다. 낡은 군용 인식표 하나였다. 그녀는 그것을 진우에게 던지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진우는 망설이다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곳에는 이름 대신 그림자라는 코드명과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저는 국가정보원 소속이었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고백했다. 해외 정보 분석 및 위협 제거팀. 코드명 집행관. 당신의 펜트하우스에 붙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 원래 직함이었죠. 진우의 눈이 커졌다. 국정원 재벌가 가정부가 아니라 NIS 특수요원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움직임, 정보력, 그리고 그 차가운 무감각.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저는 3년 전 작전 중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국가에 복무했지만 국가가 지켜주지 않은 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부회장 같은 인물들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막는 일.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 차가운 분노가 스쳤다. 진우는 인식표를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국정원이 왜 나를 난 그냥 낙제생이라고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사님, 당신의 아버님, 김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직전 비공식적인 경로로 의뢰를 남기셨습니다. 그룹이 내부로부터 붕괴될 경우 유일한 자산을 보호하고 가능하다면 복원하라는. 진우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되기 전에 그 자산이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의뢰를 활성화시킨 것은 아버님의 충신들로 구성된 지금은 힘을 잃은 소수 주주 연합입니다. 그들은 김태식 부회장의 폭주를 막을 유일한 대안이 당신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투자입니다. 진실의 무게가 진우를 짓눌렀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그저 삼촌에게 던져진 쓸모없는 먹잇감이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믿고 집행관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 집행관은 7년 동안 숨어 지낸 그를 단 며칠 만에 발가벗겨 버렸다. 그럼 내가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진우가 물었다. 서연의 대답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했다. 그렇다면 제 임무는 상황 통제로 변경되었을 겁니다. 이사님의 일탈 행위가 그룹에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감옥이 되었겠죠. 다행히 당신은 어젯밤 클럽에서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아주 비효율적이었지만 진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는 인식표를 서연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꽉 움켜쥐었다. 좋아. 집행관.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지? 당신의 그 효율적인 방식대로 삼촌을 무너뜨리려면.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성격이 변했다. 99층의 호화로운 감옥은 이제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훈련소가 되었다. 서연은 즉시 거실의 거대한 TV 화면을 켰다. 하지만 켜진 것은 뉴스가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내부 서버 구조도 그리고 김태식의 인물 관계도였다. 훈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입니다.
서연은 진우가 밤새 읽던 공학 서적이나 철학서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지식은 많으시더군요. 하지만 활용할 줄 모르십니다. 삼촌을 이기려면 그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의 언어로 말입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유진그룹의 지난 5년간의 재무제표 원본을 던져주었다. 당신이 숨겨둔 책 속의 게임 이론을 여기에 적용해 보십시오. 김태식 부회장이 숨긴 비자금의 흐름이 보일 겁니다. 첫 일주일은 지옥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새벽 5시. 서연은 진우를 침대에서 끌어냈다. 첫 번째 훈련은 육체가 아닌 감각입니다. 그녀는 진우의 눈을 가리고 거실에 서게 했다. 이 방에는 27개의 물건이 어젯밤과 위치가 다릅니다. 찾아내십시오. 진우는 처음엔 3개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서연이 옮긴 펜 뚜껑의 미세한 각도까지 파악해냈다. 오전은 전략 분석 시간이었다. 서연은 진우에게 김태식이 참석한 과거 이사회 영상 수백 시간을 보게 했다. 삼촌의 습관을 분석하십시오.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왼쪽 눈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가 자신 있을 때 어떤 단어를 반복하는지, 그의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진우는 토할 것 같았지만 화면 속 삼촌의 오만한 얼굴을 보며 버텼다. 오후는 경제학이 아닌 전쟁이었다. 서연은 진우에게 가상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주었다. 김태식 부회장이 움직일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의 자금줄 중 하나를 파산시키십시오. 가상으로. 진우는 처음에 연달아 실패했다. 그의 공격은 너무 감정적이었고 삼촌의 방어는 견고했다. 틀렸습니다. 분노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냉정한 효율로 돈을 움직이십시오. 밤은 심리전이었다. 서연은 진우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낙제생 가면을 다시 쓰라고 요구했다. 지금 당장 이사님이 똑똑해지면 김태식 부매장은 당신을 즉시 제거할 겁니다. 당신의 무기는 그가 당신을 멍청하다고 믿는 그 오만함입니다. 우리는 그 가면 뒤에서 칼을 갈아야 합니다. 더 완벽한 바보 연기를 하십시오. 그가 방심할 때까지. 진우는 서서히 변해갔다. 그의 눈빛에서 광기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깊고 차가운 분노였다. 그는 더 이상 파괴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분석하고 계산하고 흡수했다. 서연은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한 데이터를 주입했다. 그녀는 스승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련사였고 혹은 무기를 재련하는 대장장이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재무제표의 숫자들 속에서 드디어 김태식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유령 회사의 흔적을 발견했다. 찾았어. 그라도스 카피탈. 키프로스에 있는. 그는 흥분해서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관문 통과입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이제 그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찾아내십시오. 그게 진짜 약점이니까. 펜트하우스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김태식의 관제실에 비친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조용했다. 진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정부는 묵묵히 청소를 할 뿐이었다. 김태식은 그 멍청한 조카가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무기로 재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었다. 김태식은 불쾌했다. 지난 몇 주간 펜트하우스 99층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가 설치한 공식 카메라에 잡히는 것은 먼지 한 톨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 움직이는 한서연의 기계적인 모습과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김진우의 그림자뿐이었다. 스캔들이 없었다. 폭행도, 기물 파손도, 광기 어린 파티도 없었다. 김진우라는 재벌가의 수치가 그의 역할을 잊은 듯했다. 이 고요함은 김태식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그는 진우의 지속적인 일탈을 빌미 삼아 이 사회를 압박하고 불안정한 상속자라는 이미지를 굳히려 했다. 하지만 조카가 얌전히 공부라도 하는 듯한 이 상황은 그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다. 물론 그는 진우가 책 몇 권 읽는다고 달라질 거라곤 티끌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대중에게 보여줄 쇼가 부족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군. 김태식이 관제실 모니터를 끄며 문 실장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우 녀석이 제 방에서 무슨 수도승 놀이를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시간은 내 편이지만 이 사회의 늙은 여우들을 구슬릴 더 확실한 먹잇감이 필요해. 문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플랜 B를 가동한다. 김태식이 선언했다. 아니, 이젠 이게 플랜 A다. 유진 바이오 건 이달 말에 터트릴 준비해. 문 실장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유진 바이오. 그곳은 김진우의 아버지, 즉 김 회장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자회사였다. 신약 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부회장님, 아직 증거가 완벽하게. 문 실장이 조심스럽게 반문했. 김태식은 그를 노려보았다. 완벽히, 세상에 완벽한 범죄가 어디 있나. 완벽한 발견이 있을 뿐이지. 그는 시가를 꺼내 물었다. 형님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유진 바이오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 그것만 있으면 돼. 이미 만들어 뒀잖아.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악랄했다. 지난 1년간 문 실장의 지휘 아래 회계팀은 유진 바이오의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했다. 김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거액의 연구비를 유용했다는 가짜 흔적을 심어둔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이 비리를 마치 자신들이 처음 발견한 것처럼 터뜨릴 작정이었다. 식물인간이 된 형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룹의 정당한 구원자로서 김태식이 전면에 나선다는 시나리오였다. 회계법인과 언론은 준비됐습니다. 발견 즉시 공시가 나갈 겁니다. 문 실장이 보고했다. 좋아. 형님의 부패. 그리고 그걸 방치한 무능한 아들. 이 두 가지만 부각시켜. 이 사회는 더 이상 진우 녀석을 감싸지 못할 거야. 병실에 누워있는 시체와 방구석에 틀어박힌 유령에게 그룹을 맡길 순 없으니까. 김태식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펜트하우스 99층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 한서연의 훈련 아래 김진우는 이제 유진그룹 내부 서버의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삼촌의 눈을 피해 몰래 책을 읽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이 구축한 백도어를 통해 그룹의 가장 민감한 정보망을 드나들고 있었다. 이상해. 진우가 자신의 서재, 이제는 작전 통제실이 된 그곳에서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수십 개의 데이터 로그를 훑고 있었다. 유진 바이오 회계팀 서버에서 문 실장의 개인 보안 서버로 비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이 감지돼 아주 작은 패킷이지만 주기적으로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삼촌이 유진 바이오에 관심 있었던가. 서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단말기로
빠르게 관련 정보를 조합했다. 김태식 부회장은 유진 바이오를 돈 먹는 하마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아버님의 가장 큰 업적이 될 수도, 혹은 가장 큰 실패작이 될 수도 있는 곳이죠.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런데 지금 문 실장이 그곳의 회계 자료를 비밀리에 백업하고 있다. 백업이 아닐 수도 있어. 진우가 로그 파일을 확대했다. 이건 덮어쓰기야. 기존 데이터를 미세하게 수정하고 로그를 삭제하는 패턴이야. 마치 과거를 새로 쓰는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결론을 내렸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었고 계획을 앞당긴 겁니다. 그들은 유진 바이오를 이용해 아버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생각입니다. 진우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졌다. 아버지를 시체에다 칼질을 하겠다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서연의 훈련을 기억했다. 분노는 비효율적이다. 필요한 것은 정보다. 이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 그들이 수정한 원본, 그들이 만든 증거가 필요해. 서연은 유진 바이오의 서버 구조도를 화면에 띄웠다. 문 실장의 개인 서버는 뚫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본사 메인 서버로 옮겨지기 전 유진 바이오 본관 지하 3층의 데이터 관리실에 물리적으로 임시 저장됩니다. 감사 대비용이라는 명목이죠. 그곳은 보안이 비교적 허술합니다. 내가 가지. 진우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위험합니다. 이사님이 그곳에 나타나는 건 아니, 진우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완벽한 위장이지.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낙제생 김진우가 술에 취해 길을 잃고 아무 사무실이나 들어가 행패를 부린다. 그게 내 전문 아니었나. 아무도 김진우가 지하 3층 데이터 관리실에 볼 일이 있으리라곤 상상 못해. 서연은 잠시 그를 평가하듯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3분입니다. 그 이상은 문 실장의 보안팀이 출동합니다. 그녀는 초소형 USB 리더기와 겉보기엔 평범한 만년필처럼 보이는 데이터 추출 장치를 그에게 건넸다. 들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들켰을 경우 당신은 그저 술에 취한 바보여야 합니다. 그날 밤 유진 바이오 본관. 김진우는 몇 달 만에 낙제생의 가면을 다시 썼다. 값비싼 슈트는 흐트러뜨려 입었고 머리는 일부러 헝클었으며 서연이 준비한 가짜 술을 옷에 뿌려 지독한 알코올 냄새를 풍겼다. 그는 로비에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여기가 우리 아빠 회사라고 다 내 거야.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총수의 아들을 함부로 제압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그저 진우를 달래며 밖으로 내보내려 애썼다. 이사님,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우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비틀거렸다. 어디야? 화장실이 어디야? 이 멍청이들아. 그는 일부러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다. 요원들이 당황하며 엘리베이터로 그를 유도하려는 사이 진우는 비상계단 문을 열고 안으로 굴러 떨어지듯 사라졌다. 이사님 요원들이 쫓아 들어왔지만 진우는 이미 아래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술 취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서연과의 훈련으로 다져진 민첩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요원들의 고함 소리를 뒤로한 채
지하 3층에 도착했다. 데이터 관리실. 야간 근무자 한 명이 졸고 있었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접근했다. 서연이 알려준 임시 저장 서버는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는 졸고 있는 직원의 눈을 피해 만년필 형태의 추출 장치를 서버 포트에 꽂았다. 붉은 램프가 깜박이며 데이터 복사가 시작되었다. 디메트, 아르이토. 그때 졸고 있던 직원이 기척을 느낀 듯 몸을 뒤척였다. 진우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즉시 낙제색 모드로 돌아갔다. 그는 일부러 옆에 있던 빈 쓰레기통을 발로 찼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직원이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누구야? 직원의 눈에 비친 것은 입에 거품을 문 듯한 사실은 서연이 준 발포성 사탕이었다. 김진우였다. 속이 안 좋아. 진우는 서버에 기댄 채 구역질을 하는 신용을 했다. 직원은 기겁을 했다. 총수 아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토라도 하는 날엔 이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쪽에 화장실이. 직원이 휴지를 찾으러 허둥대는 사이 진우의 눈이 만년필 끝의 램프를 확인했다. 녹색. 복사 완료. 그는 장치를 뽑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됐어? 필요 없어. 일단 냄새 나는 곳. 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다. 마침 계단에서 보안 요원들이 헐레벌떡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찾았다,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진우는 그들의 부축을 순순히 받았다. 집에 갈래. 여긴 다 썩었어.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1층 로비를 거쳐 밖으로 나갔다. 그 누구도 유진그룹의 운명을 바꿀 데이터가 낙제생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진우는 서연에게 말없이 만년필을 건넸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99층. 서재는 이제 완벽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김진우가 유진바이오에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만년필 형태의 데이터 추출 장치가 메인 서버에 연결되었다. 화면에는 수천 줄의 코드와 조작된 회계 장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김진우는 지난 몇 주간의 훈련이 무색하지 않게 차가운 눈으로 그 데이터의 흐름을 쫓았다. 찾았어. 진우가 중얼거렸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로그 파일을 가리켰다. 예상대로야. 유진 바이오의 장부는 여기서 조작된 게 아니야. 수신된 거였어. 그는 화면을 확대해 데이터의 출처를 가리켰다. IP 주소는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가 서연에게 배운 방식대로 역추적하자 하나의 경로가 드러났다. 유진그룹 본사, 치스마이, 김태식의 집무실, 내부망이었다. 한서연은 그의 분석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가짜 증거의 사본일 뿐입니다. 김태식이 아버님을 완벽하게 매장시키기 위해 만든 조작된 장부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이 가짜 장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반드시 진짜 장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삼촌의 비자금 장부. 그가 그룹 전체에서 빼돌린 돈의 흐름. 그게 70층에 있다는 거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는 단순한 파일이 아닐 겁니다. 유진 바이오의 데이터를 덮었을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마스터 서버. 김태식이 자신의 왕국을 통제하는 핵이죠. 서연은 본사 건물의 3D 보안 도면을 스크린에 띄웠다. 70층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문제는
진우가 말을 이었다. 70층은 요새야 문 실장이 직접 관리하는 그룹의 메인 네트워크와도 분리된 에어 갭 서버일 거야. 펜트하우스에서 해킹하는 건 불가능해.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이 이제는 적의 가장 강력한 성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군. 하지만 거긴 서연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지 비효율적인 방어벽이 많을 뿐이죠. 그리고 모든 방어벽에는 우회로가 존재합니다. 그녀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친 짓처럼 들렸다. 김진우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계획이었다. 내가 삼촌의 금융 시스템을 공격하라고 진우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확히는 유진그룹의 내부 트레이딩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서연이 말했다. 김태식과 문 실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돈입니다. 그들의 비자금이 묶인 시스템에 불이 나면 그들은 왕좌 70층을 버리고 불을 끌어 메인 서버실 달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당신이 70층으로 침투한다 그렇습니다. 문 실장과 그의 정예팀이 지하 10층의 메인 서버실로 이동하는 그 순간 70층의 보안 레벨은 일시적인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 틈을 이용할 겁니다. 서연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진우는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깨달았다. 그의 낙제생 연기가 아닌 천재로서의 능력을 증명해야 할 때였다. 작전은 3일 뒤 이사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 11시 59분에 개시되었다. 김태식이 이사회에서 형님의 횡령을 터뜨리기 직전 그들 또한 치명타를 날려야 했다. 펜트하우스의 진우는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질주했다. 그는 더 이상 삼촌의 눈을 피해 숨는 조카가 아니었다. 그는 적의 심장을 향해 디지털 창을 조준하는 전사였다. 서연. 시스템 방화벽 5단계 돌파. 30초 후 알고리즘 충돌 유발 가능. 확인. 70층 로비 진입 완료. 서연은 야간 청소부 복장으로 위장한 채 이미 유진타워 내부에 잠입해 있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 안에 최첨단 침투 장비를 숨긴 채 70층으로 향하는 서비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밤 12시 정각. 지금 진우가 외치며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유진그룹 본사 지하 10층의 메인 서버실과 김태식의 70층 관제실에 동시에 붉은 경보가 울렸다. 수조 원이 오가는 내부 트레이딩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충돌하며 모든 자금 흐름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이 모니터에 떠올랐다. 이게 무슨 일이야? 70층 관제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문 실장이 소리쳤다. 외부 해킹입니다. 트레이딩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당장 복구해. 김태식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다. 문 실장은 망설일 틈이 없었. 전원. 나를 따르라. 지하 10층 서버실로 이동한다. 70층은 2등급 경계 태세로 전환. 문 실장과 그의 정예 요원들이 70층을 떠나 전용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는 그 순간 서연이 숨어있던 서비스 구역의 문이 열렸다. 진공 상태가 만들어졌다. 그녀는 청소부 복장을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특수 전투복이 있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김태식의 집무실로 향했다. 잠겨있는 티타늄 문은 그녀에게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서연은 액체 질소를 이용해 디지털 도어록의 센서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키고
특수 제작된 마스터키로용 3초 만에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그녀는 김태식이 그토록 자랑하던 어두운 집무실 안으로 소리 없이 들어섰다. 그녀는 사무실을 둘러볼 시간도 없이 진우가 분석해준 마스터 서버의 위치로 향했다. 그것은 김태식의 거대한 흑단 책상 뒤, 고가의 풍경화 그림 뒤에 숨겨져 있었다. 서연이 그림을 밀어내자 벽 안에 매립된 소형 서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즉시 준비해온 USB형 데이터 추출 장치를 연결했다. 다운로드가 시작되었다. 2, 2R. 그때였다. 그림 감상 취향이 나랑은 좀 다른가 보군. 한서연 씨.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돌아섰다. 집무실의 어둠 속에서 문 실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은색 권총이 들려 있었다. 아니면 집행관이라고 불러야 하나. 문 실장은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던 것이다. 혹은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을 수도 있다. 트레이딩 시스템 마비. 너무 교묘하더군. 낙제생 조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네가 가르쳤나? 문 실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김태식 부회장님은 내 정체를 의심했지만 나는 확신했어. 넌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고. 서연의 눈이 빠르게 서버의 다운로드 진행률을 훑었다. 48%.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동료들을 미끼로 보내고 혼자 남으셨나. 영웅놀이라도 하시게. 서연이 시간을 끌기 위해 말을 걸었다. 문 실장은 비웃었다. 영웅하니. 난 그저 내 구역을 청소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넌 가장 큰 쓰레기지. 문 실장이 방아쇠를 당기려던 그 순간 서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김태식의 책상 위에 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지구본을 집어 문 실장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큰 문 실장이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막았고 총알은 천장을 향해 발사되었다. 쾅 요란한 총성과 함께 사무실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문 실장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가 연마한 것은 살상 기술이었다. 그녀는 총을 든 문 실장의 손목을 꺾어 비틀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 실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팔꿈치로 서연의 복부를 가격했다. 컥. 두 사람의 격투는 화려하지 않았다. 오직 효율적인 움직임과 잔인한 타격만이 오갔다. 훈련받은 특수요원과 어둠 속에서 수십 년간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사의 싸움이었다. 문 실장은 힘에서 앞섰지만 서연은 속도와 기술에서 그를 압도했다. 그녀는 문 실장의 관절이란 관절은 모조리 부술듯이 공격했다. 서연은 문 실장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목에 팔을 감아 초크를 시도했다. 하지만 문 실장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녀의 팔을 물어뜯었다. 으드득. 서연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그를 놓쳤다. 문 실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총을 겨누려 할 때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만년필 김태식의 것을 뽑아 들었다. 문 실장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서연은 그의 손등을 향해 만년필을 내리찍었다. 아, 강철 펜촉이 그의 손등뼈를 관통했고 문 실장은 총을 떨어뜨렸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문 실장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해 그를 완전히 기절시켰다. 거친 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서버로 달려갔다. 99%. 100%.
다운로드 완료. 그녀는 추출 장치를 뽑아 전투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복도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문 실장의 부하들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70층의 강화유리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의자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창문을 내리쳤다. 유리가 박살나며 70층 아래의 차가운 도시 바람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창틀에 몸을 의지했다. 70층의 깨진 창문으로 서울의 밤바람이 비명처럼 밀려들었다. 한서연은 피가 흐르는 팔을 움켜쥔 채 망설이지 않았다. 복도에서 육중한 군화 소리가 이미 엘리베이터 홀을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창틀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탈출로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창틀에 연결된 비상 안전 와이어를 확인했다. 그녀는 깨진 유리 파편을 딛고 옆에 있던 거대한 수직 환기구 덮개를 뜯어냈다. 고정 볼트 몇 개는 이미 그녀의 침투 경로 계산에 포함되어 미리 약화시켜둔 상태였다. 문 실장의 부하들이 김태식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본 것은 텅 빈 방과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문 실장, 그리고 70층 상공에 나부끼는 커튼뿐이었다. 서연은 이미 거대한 건물의 동맥과도 같은 환기구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 후였다. 지하 10층 서버실. 김태식은 해킹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였으며 김진우의 미숙한 장난 수준이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조카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미소가 걸리려는 순간 그의 개인 무전기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상경보가 울렸다. 70층 집무실이 뚫렸습니다. 문 실장님이 당했습니다. 김태식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순식간에 굳어졌다. 함정이었다. 전원 그가 포효했다. 전원. 70층으로 복귀, 지금 당장 건물을 완벽하게 봉쇄해. 김태식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비밀 관제실로 뛰어들어갔다. 70층 집무실의 모든 CCTV는 이미 먹통이 되어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펜트하우스를 비추던 모니터를 노려봤다. 김진우. 그의 이 사이로 조카의 이름이 독처럼 새어나왔다. 이 모든 일의 배우. 그 멍청한 조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펜트하우스 99층. 서재안의 모든 통신이 일순간에 두절되었다. 한서연과의 연결이 문 실장의 목소리와 총성과 함께 끊어진 후 김진우는 어둠 속에서 홀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앞에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검은색으로 변했다가 단 하나의 얼굴로 채워졌다. 김태식이었다.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에 악마와도 같은 얼굴이었다. 내 짓이냐. 김태식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뚫고 나올 듯 낮고 위협적이었다. 네가 감히 네 애비의 회사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여. 네가 고용한 저 계집을 시켜서 그는 진우가 언제나 그랬듯이 이 압박 앞에서 당황하며 무너지고 모든 것을 실토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의 오만함은 진우를 영원한 낙제생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 속의 김진우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오히려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삼촌을 바라봤다. 삼촌,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모르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서연이 훈련시킨 대로 감정이 동요 없이 평온했다. 무슨 계집 말입니까? 아, 한 집행관, 그녀는 청소하러 본사에 갔을 텐데요. 혹시 삼촌의 비밀방이라도 더럽혔답니까? 이 버러지 같은 애송이가. 김태식은 관제실의 책상을 내리쳤다. 내 놈의 그 유치한 해킹 노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진우는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해킹이요. 아, 그거 아까 트레이딩 시스템 말입니까? 그냥 우리 회사 주식을 공매도할 방법이 없나 시험해 본 겁니다. 그게 불법이었나요?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김태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저건 정말 멍청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자신을 완벽하게 농락하고 있는 것인가? 진우의 그 뻔뻔하고 무지한 태도. 그것은 그가 수년간 봐온 낙제생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오싹했다. 그는 진우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을 한서연을 떠올렸다. 한편 한서연은 40층까지 수직 환기구를 타고 내려온 상태였다. 그녀의 부상당한 팔은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중간 기계실로 빠져나왔다. 건물 전체의 보안 등급이 최고로 올라간 상태였다. 모든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복도마다 발소리와 무전소리가 가득했다. 그녀는 정면 돌파를 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실 한 구석에 있는 소방 시스템 메인 패널을 열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30층에서 50층 사이의 모든 스프링클러 비상, 작동 스위치를 눌렀다. 건물 전체에 엄청난 양의 물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화재 경보음이 총성 경보음과 뒤섞이고 보안 요원들의 무전이 혼란에 빠졌다. 화재다. 화재가 발생했다. 아니다. 침입자다. 70층 물이 왜 쏟아지는 거야? 서연은 이 완벽한 혼란을 틈타 기계실의 방수포를 뒤집어 쓴 채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부상당한 요원인 척, 혹은 혼란에 빠진 직원인 척하며 물에 젖은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그녀는 요원들의 포위망을 뚫고 1층 로비를 빠져나왔다. 아무도 피에 젖은 팔을 감춘 채 흠뻑 젖은 생쥐꼴로 걸어나가는 그 여자가 방금 70층을 턴 희대의 침입자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유진 타워를 벗어나자마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품속에는 김태식의 왕국을 무너뜨릴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김태식은 10분 뒤 보고를 받았다. 침입자는 사라졌다. 유령처럼 건물 전체를 뒤집어 엎었지만 쥐새끼 한 마리 찾지 못했다. 문 실장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데이터는 유출되었다. 그는 모니터 속의 진우를 다시 노려보았다. 진우는 여전히 순진한 바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고 치자. 조카, 김태식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를 냉혹한 결단력이 채우고 있었다. 네가 방구석에서 한 어리석은 실수였다고. 하지만 이제부터 넌 그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을 거다. 절대로. 그는 통화를 끊었다. 김태식은 유진 타워의 모든 보안 병력 중 절반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더 헤이븐 펜트하우스 99층을 포위해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한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게 저놈을 저 요새 안에 쳐넣어버려. 펜트하우스의 모니터가 다시 검게 변했다. 진우는 홀로 남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저 멀리 본사 건물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수십 대의 검은색 보안 차량들의 행렬이 보였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 자신이 사는 펜트하우스를 향해 오고 있었다. 서연은 탈출했고 데이터는 확보했다. 하지만 자신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진짜 포위망이 조여오고 있었다. 유진그룹 본사 대강당.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 거대한 공간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불안한 열기로 가득 찼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수백 명의 주주,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날카로운 냄새를 맡은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그들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선 한 사람, 김태식 부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태식은 비통함과 결단력이 뒤섞인 완벽하게 연기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며칠 전 70층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테러와 조카의 위험한 장난을 개탄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낮게 깔렸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다. 한서연과 김진우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조작된 유진 바이오의 회계장부였다. 제 형님이자 여러분이 믿었던 김 회장님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이것은 그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룹의 연구비를 횡령한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회사를 갉아먹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즉시 낙제생 조카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김진우 이사,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그룹의 메인 서버를 해킹해 수조 원을 공매도하려는 미친 짓까지 벌였습니다. 김태식은 펜트하우스 99층이 지금 완벽하게 보호 격리 중임을 강조했다. 이런 불안정한 상속자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는 식물인간이 된 형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김진우를 이사직에서 영구히 제명하며 자신이 비상경영위원장이 되어 그룹을 정상화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주주들은 동요했다. 식물인간 회장의 횡령 스캔들과 미치광이 상속자의 해킹 난동. 이보다 더 나쁜 조합은 없었다. 김태식의 시나리오대로 투표는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안건에 대한 표결을 의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쾅, 대강당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낙제생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청바지, 광기 어린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졌고 그의 눈은 훈련받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차갑고 정확했다. 그는 보호격리 중인 펜트하우스에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왕자를 되찾으러 온 왕처럼 당당했다. 저 녀석이 어떻게 김태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명령을 받은 보안팀이 펜트하우스의 문을 용접이라도 할 듯이 지키고 있었을 터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김진우는 그 모든 혼란을 뚫고 주주들 사이의 통로를 천천히 걸어 단상을 향했다. 그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펜트하우스가 그의 감옥이었을 때 그는 그곳의 모든 비밀 통로와 환기구를 외웠다. 한서연은 그의 지식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김태식의 보안팀이 1층의 공식 입구만 감시할 때 7년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옥상의 낡은 헬기패드 비상 탈출로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의 요새는 그에게만 탈출로를 허락했다. 잠깐
진우가 단상으로 올라서며 의장의 마이크를 빼앗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투표 전에 주주분들께서 검토하셔야 할 자료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삼촌, 너무 서두르시는군요. 그는 김태식이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비이는 것을 무시했다. 제 프레젠테이션은 조금 더 흥미로울 겁니다. 그는 단상 아래를 향해 손짓했다. 대강당의 측면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섰. 그녀는 청소부도 전투 요원도 아니었다. 단정하고 지적인 애널리스트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보안팀의 재질을 차가운 시선 하나로 무력화시키며 메인 콘솔로 향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김태식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서연이 품에서 꺼낸 70층에서 목숨 걸고 빼내온 데이터 스틱을 콘솔에 연결했다. 김태식이 띄워놓은 가짜 증거 화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종류의 장부가 나타났다. 그것은 김태식의 마스터 서버에 있던 진짜 장부였다. 화면에는 유진그룹의 모든 계열사에서 키프로스의 유령 회사 크레이토스 캐피털로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었다. 돈이 흘러간 곳은 병원비가 아니었다. 정계, 재계, 심지어 언론계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뇌물 리스트였다. 이건 조작이야. 저놈들이. 저것들이 날 모함하는 거야. 김태식이 절규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문 실장과 회계팀장의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이었다. 유진 바이오 장부는 완벽하게 덮었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은 영원히 횡령범이 되실 겁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에 흥분했다. 하지만 클라이맥스는 아직 남아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7년 전 김 회장이 사고를 당하던 날의 기록이었다. 문 실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처리했습니다. 브레이크는 완벽하게 고장났습니다. 회장님은 다시는 일어나시지 못할 겁니다. 김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단상 뒤로 물러났다. 그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가 평생 낙제생이라고 무시했던 조카. 그 조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강당은 이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난 7년간 유진그룹은 내부의 독두에 의해 병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독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멍청한 낙제생 연기를 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바라보듯 허공을 응시했다. 이제 대청소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가 말을 마친 순간 대강당의 문이 세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진우도 서연도 아니었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 검사들과 그들을 호위하는 수사관들이었다. 서연이 데이터를 확보한 직후 그녀의 옛 동료들에게 미리 자료를 넘겼던 것이다. 검사들이 혼란을 뚫고 단상으로 직행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김태식에게 다가갔다. 김태식 씨, 특정 경제범죄가 중 처벌법상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및 살인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김태식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김진우는 그 모습을 그 어떤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대강당의 피비린내, 나는 축제는 검사들의 등장으로 막을 내렸다. 김태식은 무너진 제국의 황제처럼 창백하고 공허한 얼굴로 연행되어 나갔다. 그가 평생 경멸했던 낙제생 조카에게 그 어떤 저주나 변명도 하지 못한 채였다. 주주 총회장은 순식간에 해산되었고 대한민국을 뒤흔들 뉴스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타전되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했다. 총수 일가의 살인교사 혐의와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스캔들. 이것은 그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핵폭탄이었다. 임원들은 패닉에 빠졌고 직원들은 동요했으며 시장은 유진그룹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다. 김태식이 바라던 혼돈이었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 선 것은 자신이 아닌 김진우였다. 김진우는 기자들의 광기 어린 질문, 세례를 뚫고 본사 비상 상황실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였다. 모니터마다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김태식의 잔당들은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있었다. 김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에게서 7년 전의 낙제생을 보고 있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김진우는 그들의 공포와 의심을 꿰뚫어보며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저 서연과의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재련된 목소리로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지금 즉시 유진 바이오 관련 조작 공시를 전면 철회한다. 진실을 공개한다.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하지만 이사님, 지금 그걸 공개하면 주가는 바닥을 치겠지. 진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 나는 무너진 신뢰를 땜질할 생각이 없다. 뼈를 깎고 새로 지을 것이다. 그는 키보드를 직접 두드렸다. 그가 입력하는 명령어들은 김태식의 임원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의 것이었다. 키프로스 은행에 묶인 크레이토스 캐피털의 모든 자산 동결을 위한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한다. 서연. 아니, 한 실장이 이미 모든 서류를 검찰에 넘겼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상속 지분을 담보로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한다. 시장에 유진그룹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보내. 그의 눈은 더 이상 바보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왕이었다. 상황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공포는 사라지고 얼얼한 긴장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낙제생은 사라지고 냉철한 전략가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가 지난 몇 달간 펜트하우스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을 통치하는 법, 그리고 효율적으로 적을 제거하는 법이었다. 김태식의 잔당들은 조용히 사직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늦게 김진우는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가 누워있는 7년 동안의 병실이었다. 언론의 폭풍은 병원 밖에서 몰아치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고요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안색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주치의는 기적이라며 오늘 주주총회 생중계가 나가는 동안 회장님의 뇌파가 격렬하게 반응했다고 전했다. 진우는 아버지의 곁에 앉았다. 그는 승리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로서의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기계의 의지에 미동도 없던 아버지의 손가락이 진우의 손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경련이 아니었다. 분명한 의지였다. 진우는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7년의 무게를 씻어냈다. 새벽녘,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었던 그곳, 99층의 거실은 그가 떠날 때와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의 진짜 책들이 꽂힌 책장, 깨끗하게 수리된 샹들리에, 그리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새벽을 바라보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같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가는 겁니까? 진우가 물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팔에 감긴 붕대가 어젯밤의 격전을 말해주고 있었다. 제 임무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위협은 제거되었고 자산은 복원되었습니다. 진우는 그 자산이라는 단어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다입니까? 나는 그저 당신의 임무에 불과했습니까?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듯했다. 당신은 낙제생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유배를 택한 왕이었죠. 저는 그 왕에게 검을 쥐어주는 방법만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검을 휘두른 것은 이사님, 당신입니다. 한서연, 진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그룹은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곁에.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집행관입니다. 청소부죠. 하지만 이곳의 대청소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들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이사님의 영역이죠. 그녀는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진우는 그녀를 잡지 못했다. 그녀는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시는 볼 수 없겠군요. 진우가 나직이 말했다. 서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김태식 부회장의 가장 큰 실수는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존재를 끝까지 무시한 오만이었죠. 그 실수만 반복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티타늄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녀는 새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진우는 거실 한복판에 홀로 남았다. 그는 서연이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